서울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는 검은 먹구름 사이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한성그룹 본가저택의 육중한 철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천천히 열리며 검은색 세단을 집어삼킬 듯이 맞아들였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도시의 넌사인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렸고, 뒷좌석에 앉은 서윤아는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낡고 유행이 진한 저렴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5살 배기 어린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눈망울로 아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유나는 이 기이한 조합이 가져올 파장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인 서 회장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차량이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제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우산을 펴들고 다가왔고, 유나는 익숙한 듯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으나 그녀를 뒤따라 내리는 강진혁의 모습은 이 화려한 배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이라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빗방울이 진혁의 낡은 구두 위로 튀어올랐고, 그는 품에 안은 딸 민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의 머리 위를 덮어주었는데, 그 모습은 헌신적인 아버지였지만 재벌가의 사위 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이었다.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진혁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눈빛은 빗속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안에는 이미 한성그룹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 최고급 와인과 요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유나와 진혁이 들어서는 순간 공간을 채우던 웃음소리와 대화는 칼로 물을 자르듯 일순간에 뚝 끊어지고 말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두 사람에게 꽂혔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차 있어 공기마저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연 회장의 상석 가까이에 앉아있던 유나의 이복동생 서태주는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된 몸짓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침묵을 깨뜨렸다. 오셨습니까, 누님?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십니까? 설마 오늘 소개하겠다던 그 대단한 예비 신랑분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는 진혁의 낡은 양복 깃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어디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떠리로 파는 옷을 주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한성 가문의 문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 꼬마는 또 뭡니까? 설마 호까지 달린 겁니까? 태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웃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태준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알기에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진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와 경멸 어린 시선들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민지를 고쳐 안으며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고개를 숙였겠지만, 진혁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 묘한 여유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태준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유나 씨와 서로 아끼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정중한 태도는 태준의 무례함과 대비되어 기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태준은 콧방귀를 뀌며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은 일부러 진혁의 발 앞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검붉은 와인이 진혁의 낡은 구두와 바지단을 적시자 민지는 놀라서 울먹거렸고,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는데 이는 명백히 그를 망신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서려 했으나 진혁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저어 제지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신발에 튀긴 와인을 닦아주며 아이를 달랬고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침착하여 태준의 도발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닦으면 돼. 그냥 빨간 물일 뿐이야. 진혁이 아이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가 바닥을 닦으며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된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연 회장의 가장 안쪽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서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좌중을 진정시켰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엄함만이 감돌았다. 소란 그만 피우고 자리에 앉아라. 유나, 네가 데려온 짝이 저 사람이라는 말이냐? 서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위험이 서려 있어 연 회장의 군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유나는 진혁의 손을 잡고 단상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네, 할아버지. 제 남편이 될 강진혁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민지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서 회장은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돌렸다. 싱글 데디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빈털털이라. 네가 기어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라.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는데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서빙되었지만 진혁과 민지의 앞에는 식기조차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 하인들은 태준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서빙을 늦추거나 물을 쏟는 등 유치한 괴롭힘을 이어갔고 친척들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진혁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비꼬았다. 저런 사람을 데려오다니 유나가 회사 경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애딸린 호랍이라니 한성그룹의 수치가 따로 없군. 저 아이 엄마는 도망갔다며. 뻔하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여자가 붙어 있겠어. 쏟아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날아다녔고 유나는 음식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물만 들이키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랬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진혁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인 양태연하게 민지의 접시에 고기를 잘게 썰어주며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서투른 척하며 포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와인잔을 잡는 법을 모르는 듯 어설프게 행동하며 주변에 비웃음을 샀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철저하게 계산된 영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진혁의 시선은 멍청해 보이는 미소 뒤에서 연 회장에 참석한 주요 이사들의 얼굴과 그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태준과 내통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성그룹의 재무구조와 권력 지도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고 오늘 이 수모는 훗날 그가 휘두를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주는 숫돌에 불과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진혁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억지로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자, 매형, 아니지, 강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같은 상류층 술은 처음 마셔보지. 이 한 잔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가격이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셔. 태준이 내민 잔에는 위스키가 넘칠 듯이 찰랑거렸고 그는 일부러 잔을 기울여 술을 진혁의 셔츠 위로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끈적한 액체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진혁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잔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며 넘어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빈잔을 태준에게 보이며 싱긋 웃었다. 좋은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남.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에 태준은 김이 샌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밀쳐냈다. 연 회장을 빠져나오는 길,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고 유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운전석에 앉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선 진혁에게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자신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그가 답답하기도 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가족들이 말이 좀 심했죠. 유나의 사과에 진혁은 민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했는걸요. 민지도 좋아했고요. 그의 속 편한 대답에 유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차량이 저택을 빠져나와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뒷좌석의 민지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유나 역시 긴장이 풀리며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 안에는 규칙적인 빗소리와 타이어 마찰음만이 감돌았고 운전석에 앉은 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잠든 유나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순간 진혁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어수룩하고 순박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헬리오스의 수장다운 냉혹하고 지적인 카리스마가 자리 잡았다. 그는 손목시계의 베젤을 가볍게 2번 터치했고 곧바로 귀 속에 삽입된 초소형 이니어를 통해 암호화된 보고가 흘러나왔다. 코드 제로, 타깃 확인했습니다. 한성그룹 재무팀장과 서태준 전무의 비자금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연 회장에서 수집된 음성 데이터 분석 결과 내부 감사 정보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의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듯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서두를 필요 없어. 놈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했을 때 그때 바닥을 무너뜨린다. 우선 서태준이 접촉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부터 확보해. 그리고 오늘 내 딸의 신발을 더럽힌 그 하인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바닥에서 영원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처리하도록.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으며 그 속에 담긴 잔혹함은 조금 전 바보 같은 미소를 짓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진혁은 다시 백미러를 통해 잠든 유나를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눈빛의 냉기 대신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비웃었던 그 오만한 자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광대라는 가면을 쓰고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차는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림자 황제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비몽사몽간에 자신이 누군가의 튼튼한 팔에 안겨 이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낡은 양복에서는 싸구려 세제 냄새가 아닌 비냄새와 섞인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묵직한 우디 향이 났다. 그녀는 잠결의 그 향기에 취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진혁은 그녀를 침실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침대맡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던 진혁은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흘린 눈물,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 창밖에는 천둥이 쳤지만 방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혁의 복수극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침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만 서윤아는 그보다 먼저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에 눈을 떴다.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가족 모임과 폭우 속의 귀가 길,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평소라면 정막과 냉기만이 감돌았을 넓은 거실과 주방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는 지난밤의 낡은 양복 대신 핑크색 프릴이 달린 앞치마를 두른 강진혁이 서 있었고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리듬감 있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진혁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보였던 그 어수룩하고 바보 같던 표정 대신 아침 햇살처럼 환하고 다정함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사장님? 아니, 여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어제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서 북어국을 끓여봤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속 푸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는 젖은 손을 앞침에 쓱쓱 닦으며 의자를 빼주었고 식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그림처럼 차려져 있었다. 유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평생을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식거나 정형화된 식사만 해왔던 그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간 밥상은 충격에 가까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식탁 한편에는 민지가 숟가락을 야무지게 쥐고 앉아 오물오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나를 보자마자 배시시 웃으며 이모, 아니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유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색하게 마주 웃어주며 자리에 앉았다. 진혁이 건네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시원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맛있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에 진혁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반찬을 그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다행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요리랑 청소 그리고 빨래밖에 없어서요.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시는 당신을 위해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해야죠. 진혁의 말은 겸손을 넘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듯 했지만 유나는 그 말 속에서 묘한 진심과 위로를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계약관계에 불과했던, 아니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오늘 아침에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유나가 출근 준비를 위해 현관으로 나섰을 때 진혁은 미리 닦아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그녀의 코트를 받아들고 서 있었다. 오늘도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저랑 민지가 집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진혁이 그녀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며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으며 유나는 낯선 남자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온기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진혁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유나를 향해 짓고 있던 따뜻하고 헌신적인 미소는 마치 마법이 풀린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집안의 공기를 음미하듯 숨을 골랐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 눈동자에 차가운 이성이 서리발처럼 맺혀 있었다. 그는 주방 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최신형 보안 태블릿과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핑크색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만 그가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고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해석하는 모습은 전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헬리오스의 회장 그 자체였다. 코드명 오리진 연결해.
진혁이 나직하게 명령하자 통신 장비에서 기계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시하신 한성그룹 내부 서버 침투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서태준 전무라인의 자금 흐름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진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을 스크롤하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놈들은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고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겠지만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주회사가 내 소유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지. 멍청한 놈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어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던 민지는 아빠의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놀라거나 보채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놀이에 집중했다. 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일을 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아빠가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진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으로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흐르고 있었다. 서태준이 유나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 개인 서버에 저장해둬. 터뜨리는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한성유통의 채권단 리스트를 확보해서 나한테 보고해. 통신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 아니 서윤아 대표의 회사를 직접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진혁은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어제의 폭우가 씻어낸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직접 지원은 재미없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유나가 스스로 절벽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내민 손을 잡아야만 그녀는 진정으로 내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은 그저 놈들이 제 무덤을 더 깊게 파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한편 회사에 도착한 서윤아는 출근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업무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본사에서 내려온 불합리한 예산 삭감 통보나 거래처의 계약 해지 요청서였다. 서태준이 본격적으로 그녀의 손발을 묶기 시작한 것이 명백했다. 회의 시간마다 임원들은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심지어 믿었던 비서실장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사 지원이 끊겨서 마케팅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무팀장의 건조한 보고에 유나는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두통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유나는 문득 아침에 먹었던 따뜻한 북어국과 진혁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지금 이 살얼음판 같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덮여주며 버틸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그래, 적어도 집에서는 맘 편히 쉴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펜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안식처라고 믿는 그 집의 주방 식탁에서 그녀의 남편이 전 세계의 자본을 움직여 그녀를 공격하는 적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혁은 화면 속에서 서태준의 비자금 계좌가 동결될 때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즐겨둬, 서태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걸 보게 될 테니까. 오후가 되자 진혁은 태블릿을 끄고 다시 완벽한 전업주부 모드로 돌아와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성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헬리오스의 자금 투입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먼지를 털어내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빨래를 개면서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냉장고를 뒤적이기도 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엔 엄마가 좋아하는 해물찜을 해볼까? 매운 걸 잘 드실지 모르겠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까르르 웃었고 진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맞췄다. 이 평화로운 일상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가 지키고 싶은 진짜 삶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유나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까지 마중 나와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고 민지는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다녀오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진혁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나는 하루 종일 쓰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의 어깨에 잠시 기대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좀 피곤하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옥죄어오는 경영권 다툼도 서태준의 음모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식탁 위에 차려진 풍성한 해물찜 뒤에는 진혁이 준비해둔 날카로운 칼날이 한성그룹의 심장을 겨누고 숨죽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유나와 민지가 잠든 시각, 진혁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서태준이 내일 아침에 터뜨릴 예정인 유나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초안이 해킹을 통해 입수되어 떠 있었다. 서유나 대표 무능 경영으로 계열사 부도 위기, 사생활 논란까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며 진혁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려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고 순식간에 기사 내용은 삭제되고 그 자리에 서태준의 과거 스캔들을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 메일이 주요 언론사 데스크로 발송되도록 예약 설정되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내일 아침 네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빠지게 될 거야. 진혁은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림자는 거대하게 길어지며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일렁겼다. 회색빛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비바람은 서윤아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절망의 폭풍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그녀의 집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 대기 시작했고 비서실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채권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압박이 아니라 서태준과 새어머니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하고도 잔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주거래 은행장에게 연결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회의 중이라는 싸늘한 비서의 응대뿐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창밖의 하늘은 무너져 내릴 듯 어두웠고 사무실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쳐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태도는 범죄자를 다루듯 거칠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유나는 감사팀장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그는 서태준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들이밀며 그녀를 비웃을 뿐이었다. 서윤아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표 직무는 정지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그들의 뻔뻔함에 유나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사내 게시판과 언론에는 그녀를 부도덕한 경영자로 낙인 찍는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어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유나는 무력하게 무너지는 회사를 뒤로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투자자인 김 회장을 찾아가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렸다.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그녀의 시야는 빗물과 눈물로 흐릿해졌고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한 위기를 넘기며 겨우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녀를 만나주기는커녕 비서를 통해 문전박대했고 로비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유나를 향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최고급 정장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죄수복처럼 느껴졌고 한때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던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비수보다 더 깊게 심장을 찔러왔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작은아버지마저 그녀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유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서태주는 철저하게 그녀를 고립시켰고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도 처리를 예고하는 독촉 문자 메시지만 붉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공포감은 그녀를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차창을 열었지만 들어오는 것은 매연 섞인 차가운 도시의 공기뿐이었고 그 어디에도 그녀가 숨 쉴 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유나는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따뜻한 온기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민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진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유나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옷은 다 젖어서. 진혁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유나는 그의 따뜻함에 닿는 순간 하루 종일 참아왔던 설움이 댐이 터지듯 폭발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진혁 씨, 나 어떡해요? 아빠가 물려주신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내가 바보라서. 유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안전하게 느껴졌고 유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위로가 필요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혁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요동치던 그녀의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고 그의 셔츠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는 지옥 같았던 하루를 잠시나마 잊게 해 주었다. 진혁은 유나를 안아 올려 침실로 데려간 뒤 따뜻한 꿀물을 타와서 그녀에게 먹여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 걱정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약속할게요.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의 말은 현실성 없는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유나는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꼭 잡은 채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극심한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유나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와 베란다로 향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빗줄기가 들이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유나를 향해 보여주었던 자상함과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전 세계 금융 마피아들이 두려워하는 냉혹한 승부사의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한성그룹의 모든 채무를 매입해 제1금융권부터 사채 시장까지 서태준이 손을 댄 모든 채권을 헬리오스가 사들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현재 한성그룹의 부채 규모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 게다가 지금 매입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말 전액 인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혁은 피식 웃으며 차가운 빗물을 손바닥으로 닦아냈다. 리스크?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냥이야. 서태준이 윤아를 조여오던 그 빚더미가 내일부터는 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다. 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를 오픈해서라도 무제한으로 투입해.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한성그룹의 최대 채권자는 헬리오스가 되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것은 황제가 내리는 절대적인 칙명과도 같았다. 통화를 마친 진혁은 다시 거실로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한성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 속 복잡하게 얽힌 지분 관계도 위로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선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서태준이 윤아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공격적인 M&A 전략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태준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 그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치명적인 덫을 설계하고 있었다. 서태준, 넌 윤아가 가진 게 없다고 비웃었겠지만 그녀에게는 네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 바로 나 강진혁이라는 무기가. 화면 위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팝업창이 떴고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시퍼런 불꽃이 일렁겼다. 새벽 3시 런던과 뉴욕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자본이 한성그룹의 부실 채권을 닥치는 대로 쓸어담고 있다는 소문이 월계 퍼지면서 서태준 측에 자금줄 역할을 하던 해외 투자사들은 패닉에 빠져 자금을 회수하려 들었다. 진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태준은 아침에 눈을 뜨면 윤아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기대하겠지만 그가 맞이하게 될 것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일 것이었다. 진혁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안방문을 살짝 열어 곤히 잠든 윤아와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두 여자를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내일 아침 윤아가 먹을 죽을 준비하기 위해 쌀을 씻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기업 사냥을 지휘하던 그림자 황제가 날이 밝으면 다시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무능한 남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진혁은 그 이중 생활을 기꺼이 즐기고 있었다. 쌀을 씻는 물소리 사이로 그의 낮은 독백이 섞여들었다. 기다려 윤아.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야.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놈들은 피 한 바가지씩 흘리게 해줄 테니까. 창밖의 비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한성그룹을 둘러싼 진짜 태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태준과 그 일당들이 승리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각. 그들의 발밑은 이미 헬리오스라는 거대한 지하수에 의해 텅 비어버린 상태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진혁은 냄비에 물을 올리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 좋은 싱글데디의 미소는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복수심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의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녀가 예상했던 풍경은 채권단이 들이닥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는 아수라장이었으나 현실은 너무나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알 수 없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고, 유나가 나타나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며 경에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비서실장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와 문을 잡았고, 그녀의 손에는 땀으로 젖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집무실에 들어선 유나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공문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주거래 은행들이 일제히 채무 상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놓인 팩스 한 장이었는데,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회사가 한성그룹에 악성부채 전액을 매입했으며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헬리오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런 거액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야?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30층 전무실에서는 서태준이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는데, 바닥에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은 그의 멘탈이 붕괴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금 압박 계획이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헬리오스, 그게 뭐 하는 놈들이야. 당장 뒷조사해.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건지 알아내서 족치란 말이야. 태준의 고함 소리에 비서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이 가져온 정보라곤 헬리오스가 뉴욕에 본사를 둔 막대한 자금력의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뿐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태준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창가로 다가가 이를 갈았는데,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딘가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 불안감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유나에게 숨겨진 스폰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녀의 주변 인물이라고는 늙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친척들, 그리고 며칠 전 결혼한 그 볼품없는 백수 남편뿐이었다. 강진혁, 그 거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우연일 거야. 그래, 미친 외국 자본이 냄새를 맡고 달려든 게 분명해. 태준은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지울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덜미를 서서히 움켜쥐는 듯한 압박감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유나에게 등을 돌렸던 협력업체 사장들이 줄지어 찾아와 사과하며 다시 계약을 맺자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서 강력한 압박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원자재 공급을 끊었던 제1물산 대표는 유나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서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으며 회사의 급한 불을 꺼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헬리오스라는 이름과 이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퇴근길, 유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희망차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고, 거실에는 잘 개어진 빨래들이 얌전하게 쌓여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왔어요.
오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이네요.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진혁은 땀을 닦으며 해맑게 웃어 보였지만 유나는 그 미소를 보며 문득 기시감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의 약속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혁을 빤히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혁 씨, 혹시 헬리오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녀의 돌발 질문에 진혁은 민지에게 계란말이를 집어주던 손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헬리오스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이름 아닌가요? 민지 동화책에서 본 것 같은데. 왜요? 새로 나온 브랜드인가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유나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대문 시장 옷을 입고 할인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챙기는 이 소박한 남자가 수조원을 움직이는 금융 세력과 관련이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는 진혁의 뒷모습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나 등을 곧게 편 자세에서 뿜어나오는 기품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몰래 진혁이 벗어놓은 재킷 주머니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런 자신의 행동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지쳐서 헛생각을 하는 거야. 진혁 씨는 그저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일 뿐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여자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속삭이고 있었다. 한편 서재 문을 닫고 들어온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유나의 예리한 직감이 자신의 정체에 접근하고 있음을 눈치챈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유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헬리오스의 자금 우회 경로를 한 번 더 꼬아서 세탁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헬리오스의 아시아 지부장이 전면에 나서도록 조치해라. 내가 직접 나서는 건 마지막 순간이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내일 열릴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의 참석자 명단이 띄워져 있었다. 진혁은 명단 가장 위에 있는 서태준의 이름 옆에 붉은색으로 X표를 치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서태준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유나를 해임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 자리는 그의 대관식이 아니라 처형식이 될 것이었다. 내일 아침 9시 주주총회장에 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해둬. 물론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헬리오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진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와 명품 시계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내일은 그가 입고 있던 촌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황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었다. 유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진혁의 낮은 통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내일 끝내버려. 그 목소리는 평소에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톤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위압적인 톤이었다. 유나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 가까이 다가갔지만 때마침 진혁이 통화를 마치고 문을 여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야 했다. 문을 열고 나온 진혁은 당황한 유나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목마르셨어요? 진혁의 얼굴은 다시금 순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유나는 방금 전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진혁의 눈동자 깊은 곳을 탐색하고 있었다. 진혁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내가 아는 당신이 전부가 맞는 거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질문이 목구멍을 맴돌았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불안을 읽은 듯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침실로 이끌었다. 늦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푹 자둬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운 유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 대한 걱정과 진혁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었다. 서태주는 내일 총회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유나의 대표이사 해이만을 가결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고 헬리오스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녀는 옆에서 고르지 않은 숨소리를 내며 잠든 척하고 있는 진혁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일 내가 쫓겨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강하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진혁은 유나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채 깨어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내일 주주총회장의 시뮬레이션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서태준이 꺼낼 카드, 이사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등장할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계산되고 있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유나의 손을 조용히 찾아잡았고 그녀가 놀라지 않게 깍지를 끼며 온기를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일 시작될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지난번의 우울한 비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리기 위한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고요하고도 긴장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서울의 하늘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도시 전체에 비장한 기운을 감돌게 했다. 서윤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오늘 있을 임시 주주총회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강진혁은 평소에 헝클어진 머리와 늘어진 티셔츠 차림이 아니라 말끔하게 면도된 얼굴과 단정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옷장에서 유나가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입어요. 오늘은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는 날이니까요.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해요. 유나는 진혁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의지해 겨우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자신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진혁이 뒤에서 어깨를 감싸주자 기이하게도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옷깃을 여며주고 목걸이를 채워주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시종처럼 정성을 다했다. 저는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서 따로 출발할게요. 회의장에서 봅시다. 걱정하지 마요. 당신 뒤엔 항상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진혁의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지만 유나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다. 그녀가 떠난 뒤 진혁은 드레스룸 깊숙한 곳을 열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런던 세빌 로우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수트를 꺼내들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이미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적대감이 맴돌고 있었다. 서태주는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에는 이미 포섭된 이사들이 아부하듯 둘러서서
승리를 확신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으나 그 시선들은 대부분 차갑고 냉소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기에 충분했다. 유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지만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태주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비웃음 섞인 인사를 건넸다. 오셨습니까, 누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될 텐데 짐 정리는 다 해두셨는지 모르겠네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태준 측의 공세는 맹렬하게 이어졌는데 그들은 조작된 재무제표와 과장된 실패 사례들을 화면에 띄우며 유나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붙였다. 서윤아 대표는 취임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의 부채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정체불명의 사모펀드와 결탁하여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거짓 발표에 주주들은 동요하며 야유를 보냈고 유나는 벌떡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마이크는 꺼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경영 능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서 대표의 판단력입니다. 최근 그녀가 선택한 배우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찍힌 낡은 양복을 입고 민지를 아는 채 비를 맞고 있는 진혁의 초라한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띄워졌다. 태주는 혀를 차며 과장된 몸짓으로 연설을 이어갔다. 보십시오. 한성그룹의 사위라는 작자가 동네 백수라니요.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고른 여자가 과연 수만 명의 직원이 딸린 거대 기업을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그룹의 국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장내에는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유나는 수치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진혁과 민지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태주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해임한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자,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서윤아 대표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옆으로 활짝 열리며 장내의 소란을 일시에 잠재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그곳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유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걸어 들어오는 남자는 분명 그녀의 남편 강진혁이었지만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는 포마드로 완벽하게 넘겨져 날카로운 이마를 드러냈고 낡은 안경 대신 차가운 지성이 느껴지는 무태 안경을 썼으며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 최고급 수트는 그의 완벽한 피지컬을 돋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위압감은 회의실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다. 서태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야? 강진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경비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경비원들은 진혁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고 진혁은 태준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우아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유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진혁은 그녀의 앞을 지나치며 아주 짧은 순간 윙크를 보내 안심시켰다. 단상에 오른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주주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움츠러들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지분 51%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의 의장 강진혁입니다. 진혁의 선언은 마치 핵폭탄처럼 회의장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흘렸다. 뭐라고? 헬리오스? 네가? 말도 안 돼.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놈은 그냥 빈털터리 백수라고. 태준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진혁은 피식 웃으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헬리오스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한성그룹의 채무 인수 계약서, 그리고 주식담보 설정 서류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서류의 하단에는 대표이사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붉은색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태준의 면전으로 다가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툭 던졌다. 서태준 전무, 당신이 그토록 찾던 헬리오스의 정체가 바로 내 집 안방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정보력이 너무 형편없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500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오늘 주주총회를 조작하기 위해 이사들을 매수한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진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태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거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태준이 발악하며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진혁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손 치워.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엔 너무 비싼 증거들이니까.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조금 전까지 태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거나 고개를 숙였다. 진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헬리오스는 한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 경영진인 서윤아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서태준 전무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즉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지분을 압류하여 손실을 보전할 것입니다. 주주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다. 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진혁의 눈짓을 받은 보안팀에 의해 짐승처럼 질질 끌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다. 소란이 정리되고 회의장이 진정되자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윤아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많이 놀랐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서윤아 대표님.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의 감촉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남편의 손과 다름없이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의 손처럼 든든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정말 헬리오스의 회장이 맞아요? 진혁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밖에서는 헬리오스의 회장일지 몰라도 당신 앞에서는 영원히 민지 아빠이자 당신의 남편 강진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윤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안겼고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진혁의 시선은 윤아의 어깨 너머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웅성거리는 일부 부패한 임원들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단순히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이라는 썩어가는 거목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이사 집무실로 돌아온 윤아는 꿈만 같은 현실에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혁은 자연스럽게 탕비실로 가서 커피를 내려왔는데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익숙한 솜씨였다. 자, 마셔요. 진정 좀 됐어요. 커피 향과 함께 전해지는 그의 다정함에 윤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다. 왜 숨겼어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힘들지 않아도 됐잖아요. 윤아의 원망 섞인 질문에 진혁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지쳤었으니까요. 나는 내 배경이 아니라 강진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민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어도 좋겠다고. 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아의 마음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는 다가가 그의 등을 껴안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서태준이 무너진 것은 시작일 뿐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흑막인 새어머니와 정계의 카르텔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혁의 눈은 다시금 차갑게 빛났고 그는 윤아를 보호하기 위해 더 잔혹한 사냥을 준비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다. 창밖에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진혁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내 아내와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폭풍은 지나갔지만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참패 이후 서태준과 그의 어머니인 조 여사는 마치 쫓기는 쥐새끼처럼 초라한 몰골로 서울 외곽의 허름한 별장에 숨어들어 있었다. 한성그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모든 금융자산이 동결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닥난 자존심과 강진혁을 향한 끓어오르는 증오심뿐이었다. 태주는 싸구려 위스키 병을 벽에 집어 던지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댔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흐르는 독한 술 냄새가 방 안에 썩어가는 공기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강진혁, 그 빌어먹을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한성그룹의 적통인데 감히 근본도 없는 놈이 내 모든 걸 빼앗아가? 태준의 눈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해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이성은 이미 분노에 잡아먹혀 마비된 상태였다. 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 또한 도끼로 가득 차 있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태준보다는 조금 더 교활하고 잔혹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정해라, 태준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놈이 가진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면 그 대단한 헬리오스 회장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조 여사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진혁의 딸, 민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를 데려와 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인질로 삼는다면 놈은 제 발로 기어와서 모든 재산을 내놓고 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후 민지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는 검은색 밴 한 대가 은밀하게 정차해 있었고 차 안에는 태준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만지작거리며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원 시간이 되자 노란색 유치원 버스에서 민지가 내렸고 깡패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문을 열고 튀어나가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려 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이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깡패들은 능숙한 솜씨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급출발했다. 태주는 밴 안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지를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봤냐? 강진혁,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 내 딸의 목숨값으로 어디 한번 거래를 해보자고. 하지만 태주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민지의 가방에 달린 귀여운 곰인형 키링 속에는 군사 작전용 초정밀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헬리오스의 상황실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혁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납치 현장을 지켜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무정희의 명령을 내렸다. 타깃 이동 경로 확인. 놈들이 도심을 빠져나가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구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다. 이번 건은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심판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울 곳곳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고, 하늘에는 소음이 거의 없는 최신형 정찰 드론이 떠올라 태준의 차량을 독수리처럼 추격하기 시작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에 도착한 태준은 민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진혁에게 협박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로 진동했고, 민지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조 여사는 불안한 듯 창밖을 계속 내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태주는 흥분하여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진혁, 나다. 내 딸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 회사 지분 포기각서랑 현금 100억을 준비해서 혼자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태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뒤를 돌아봐, 서태준.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다. 그 순간 창고의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로프를 탄 검은 그림자들의 무리가 쏟아져 내렸고,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자욱한 영희 속에서 헬리오스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했다.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았지만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만이 공간을 채웠고, 태준이 고용한 10여 명의 거구들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다. 태준은 너무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는데, 연기가 겉이자 그곳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내뿜는 강진혁이 서 있었다. 진혁은 쓰러진 깡패들을 벌레 보듯 넘어다니며 천천히 태준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무기 하나 들려있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흉기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묶여있는 민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재갈을 풀어주고 밧줄을 끊어주었다. 민지야, 많이 무서웠지?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눈 감고 셋만 세고 있어. 진혁은 아이를 품에 안아 자신의 수행원에게 안전하게 넘겨주었고, 민지가 창고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태준과 조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자비나 동정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잔혹한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서태준, 그리고 조이숙 씨.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그냥 조용히 파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건만, 당신들은 기어이 지옥문을 제 손으로 열었군요.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태준은 바지에 오줌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다. 살려줘. 매형, 아니 회장님.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은 진혁의 구두 끝을 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진혁은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발을 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그건 신이 하는 일이지. 내 역할은 너희들을 신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진혁이 손가락을 튕기자 창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서태준 씨, 조일숙 씨, 당신들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특수감금,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의 비참한 몰락을 생중계했다. 조 여사는 이건 음모야, 다 조작된 거라고 라며 악를 썼지만 이미 확보된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은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놓은 상태였다. 진혁은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고 그의 뒤로는 헬리오스의 변호인단이 도열하여 이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올가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뉴스는 속보로 한성그룹 전 경영진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타전했고 여론은 들끓어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다. 시민들은 그들이 탄 호송차에 계란을 던지며 분노했고 한때 그들에게 굽실거렸던 정재계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서둘러 손절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태준과 조 여사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혀 자신들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처럼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그들은 평생을 거만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좁은 독방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썩어가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진혁이 그들에게 선사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늦은 밤, 진혁은 병원 VIP 병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잠든 민지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유나가 있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무서웠어요. 민지가 잘못되는 줄 알고, 당신이 다치는 줄 알고. 진혁은 덜덜 떠는 유나를 꽉 껴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옷에서는 화약 냄새와 밤공기 냄새가 났지만 유나에게는 그 냄새마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향기로 느껴졌다. 진혁은 잠든 민지의 볼에 입을 맞추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를 올가매던 과거의 악연들과 유나를 괴롭히던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그의 앞에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은 언제든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그렇기에 그는 다짐했다. 이 거대한 힘을 오로지 이 작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만 쓰겠노라고.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냉혹한 복수기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을 무렵 한성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재계 서열 10위권 안으로 재진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윤아 회장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과감한 혁신으로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여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남모르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정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자 세계적인 금융제국 헬리오스의 수장인 강진혁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거리감 때문이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진혁은 다시 가정적인 남편으로 돌아왔지만 유나는 그가 밤마다 서재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스케일과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실감할 때마다 그가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위축되곤 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권력자였고, 자신은 그저 그의 도움으로 겨우 회사를 지킨 빚진 자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마중을 나왔고 민지가 달려와 안겼지만 유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조차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낯선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식사 시간 내내 유나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관찰하며 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말이 되자 진혁은 유나와 민지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행 가방을 싸라고 재촉하며 서둘러 차에 태웠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리조트나 해외 휴양지가 아니라 동해안의 한적하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민지는 뒷좌석에서 신이 나 노래를 불렀고 유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보며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유나의 손을 살며시 쥐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헬리오스의 회장으로서 짓던 냉철한 미소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민지의 아빠로서 보여주었던 그 순박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복잡한 생각은 다 서울에 버리고 가요. 오늘은 우리 셋만 생각하기로 해요. 바닷가 작은 별장에 도착해 짐을 푼 그들은 해변을 거닐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내려앉으며 바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했다. 민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까르르 웃었고 진혁과 유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나란히 모래사장 위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나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솔직한 심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진혁 씨,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당신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 언젠가 당신이 이 소소한 일상에 실증을 느끼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유나의 고백을 들은 진혁은 잠시 침묵하며 바다를 응시하다가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나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할 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종이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필요에 의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차가운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진혁은 그 종이를 양손으로 천천히 찢어 조각내어 바람에 날려보냈고 하얀 종이 조각들은 마치 눈발처럼 흩날리며 바다 위로 사라졌다. 유나 씨, 헬리오스의 회장 자리는 내게 갑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입어야 했던 무겁고 차가운 갑옷이죠. 하지만 그 갑옷 안에서 숨쉬고 있는 진짜 강진혁은 당신이 처음 봤던 그 딸바보이자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진혁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을 이었다. 나는 헬리오스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정원을 위임하고 나는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할 겁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진짜 직업은 당신의 남편이자 민지의 아빠, 그리고 한성그룹 회장님의 내조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입니다. 유나는 그의 파격적인 선언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진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홀가분해 보였다. 내가 가진 권력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기꺼이 그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큰 제국은 헬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민지가 있는 이 가정이니까요. 그의 말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열등감의 덩어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진혁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소중하게 토닥이며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멀리서 모래 장난을 하던 민지가 아빠와 엄마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쪼르르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붉게 물든 석양 아래에서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파도는 그들의 발끝을 적시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그들의 새로운 맹세를 축복해 주었고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값진 사랑의 확인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에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나는 한성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으며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밤바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서로의 심장까지 전해져 두려움 없는 내일을 꿈꾸게 했다. 민지는 진혁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진혁과 유나는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언의 다짐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한성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서윤아 회장은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이 공존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행사장 가장자리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기둥 뒤에 서서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강진혁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훌쩍 자란 민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유나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 진혁과 민지에게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주목했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혁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서 회장님. 진혁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자 유나는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둘만이 아는 수많은 이야기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혁이 운전하는 차 안은 편안한 침묵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피곤했는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유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한때는 이 도시가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정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터전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무대로 보였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진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싱글 대디와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자 최고의 투자였음을. 그리고 그 투자의 수익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물 위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촛불처럼 일렁겼고 진혁은 한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구울까 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커피는 내가 내릴게요. 소소하지만 완벽한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고 억만장자라는 가면을 벗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온 진혁과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운 유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보다 강했고 권력보다 위대했으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맹세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